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조 시대를 또 대표하는 그런 이 건설 사업, 바로 이 화성 건설과 또 이 정조가 자주 화성에 행차를 했습니다. 이런 화성 행차의 규모라든가 이 행차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도 정조대왕께서 1800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런 정조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들, 그리고 이 정조 사후에 전개되는 이 세도 정치의 그 과정까지 주로 정조 시대의 그 후반부에 대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조하면 이 즉위 과정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이 죽음이 상당히 이제 정조가 왕에 오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죠. 그래서 정조가 왕에 오른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추승 작업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 사도세자가 죄가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이제 공표되어야만이 본인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입지도 훨씬 강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조는 즉위 직후에 이런 선언을 합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선언을 했을까요? 그것은 원래 정조는 사도세자가 비운의 죽음을 당한 이후로는 법적으로는 사도세자의 이복 동생인 효장세자에게 입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사실 정조가 사도세자가 죽을 때 11살의 나이였어요. 실제 그 현장에도 있었고, 뻔히 우리 아버지가 사도세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상징적으로 이런 법적인 효장세자의 아들이 아니라 원래 우리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아버지로 또 존숭함으로써 나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는 이런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작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도세자를 추승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먼저 아버지를 모시는 사당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그 사당의 이름을 경모궁이라고 그 이름을 붙였는데, 이 경모궁이라는 사당은 지금의 서울대 병원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경궁에서 보면 바로 마주하고 있는 곳에 아버지 사당인 경모궁을 조성하고, 이 아버지 사당에 제사 지내는 그 의례와 절차를 기록한 의궤인 경모궁 의궤까지 이렇게 제작을 해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사도세자와 함께 어머니에 대한 그 효심에도 상당히 이제 주력을 해서 어머니가 잘 살 수 있는 공간인 자경전을 조성해 주기도 했고, 그 해경궁 홍신 어머니와는 항상 정조가 가까이 하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사도세자를 추승하는 핵심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사도세자가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그 무덤은 지금의 서울시립대학교 근처, 그 당시에는 경기도 양주였어요. 그때 그 무덤의 이름이 영우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왕이 되지 못한 그 왕의 아버지의 무덤은 원이라 그래요. 보통 이제 왕이나 왕비의 무덤은 릉이라고 하죠. 그보다 하나 격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원이라고 해서 영우원이라고 했는데, 이 무덤을 사도세자는 옮기고 싶어 했어요. 어디로 옮기고 싶어 했냐? 바로 수원. 그 당시에 화성이죠. 화성으로 옮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럼 그 화성으로 아버지의 무덤을 옮기려고 했느냐 하면, 역시 풍수지리적으로 이곳이 명당이다라는 이런 인식도 있었고, 또 이제 중요한 이유는 정조는 바로 이 화성을 새로운 신도시로 개발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아버지 무덤은 그 지금의 서울시립대 자리인 영우원에서 원래 꽃화자 쓰는 화산으로 옮겨요. 화산지역이라는 곳에 아버지 무덤을 조성하고, 그러면 원래 그 화산지역이라는 곳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바로 지금의 신도시인, 그 당시 신도시죠. 바로 수원 화성으로 옮기게 해서 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성곽을 두른 게 바로 지금의 수원 화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성을 이렇게 성곽 도시로 개발하게 된 또 까닭은 정조는 일단 수원을 군사 방어 도시로서 키워가려고 했던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강화도, 그리고 동쪽으로는 지금의 경기도 그 남한산성 쪽 광주, 그리고 이 서쪽으로는 강화도, 그리고 이 북쪽으로는 개성, 그리고 이 남쪽으로는 수원, 화성까지 해서 서울을 둘러싼 동서남북 네 곳에 유수부를 설치하는 거예요. 강화도, 자 다시 기억합니다. 강화도,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 그리고 개성, 그리고 수원, 화성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상당히 이제 그 방어가 확실한 그런 도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수원, 화성의 성곽을 쌓음으로써 정조는 이 새로운 공사 기법도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대체로 성곽 공사를 하게 되면 돌로 쌓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서울을 대표하는 이 서울성곽, 한양도성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서울성곽 같은 경우는 다 돌로 쌓여 있어요. 그죠? 주로 태조 때 쌓은 돌, 세종 때 쌓은 돌,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숙종 때 쌓은 돌, 이런 것이 다 혼재되어 있는 게 서울성곽인데, 요 정조 때 수원, 화성을 쌓을 때는 돌로 쌓는 방식을 버리고 벽돌로 쌓는 그런 공법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때 되면은 소위 말하는 북학론이 상당히 대두되면서 청나라의 선진 과학기술 문명을 본받자라는 이런 의식이 상당히 확산돼요. 그중에 이 북학파 학자들이 청나라를 여행을 하면서 받은 대표적인 문화 충격 중에 하나가 바로 벽돌로 집을 쌓고 성을 쌓는다는 이런 사실이에요. 기존의 돌로 성을 쌓는 것보다 벽돌로 쌓으면 뭐가 유리하죠? 일단은 대량 공법이 가능합니다. 그죠? 벽돌은 찍어내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유리하죠? 혹시라도 이제 성이 뚫리게 돼가지고 무너지게 되면 다시 쌓을 때 벽돌은 규격화되어 있어가지고 금방 보수를 할 수가 있어요. 돌은 거기에 맞는 돌 구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죠?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벽돌을 활용을 해서 성곽을 제대로 쌓겠다라는 이런 의식이 바로 정조가 수원, 화성을 요즘 표현을 하면 하나의 시범도시로 벽돌을 활용해서 성을 쌓는 시범도시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면 이 수원, 화성이라는 성곽을 두른 다음에 그 주변에 만년제라든가 만석과와 같은 이런 제방시설을 확충해가지고 농업 중심 도시로 삼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일부 학자들은 정조는 수원, 화성이 완전히 건설이 되면 왕위를 아들인 순조에게 물려주고 마치 태종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은 상왕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수원, 화성에 머물면서 아들인 순조의 정치를 구견해 주겠다라는 그런 뜻도 담겨 있었다라는 그런 그 견해도 제시합니다. 이처럼 수원, 화성의 건설에는 군사도시, 과학도시, 농업도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조의 그 만년을 준비하는 그런 성격의 도시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수원, 화성을 조선과 함과 더불어 아버지 무덤을 이제 그 오타자 쓰는 화산입니다. 지금의 그 사도세자의 무덤이 모셔져 있는 육릉지역으로 이제 옮겨옵니다. 그리고 이때 무덤 이름을 고쳐서 기존의 영우원에서 혈융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혈융원이라는 무덤이 지금은 뭐라 그러죠? 육릉이죠. 사도세자는 세자인데 왜 릉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원래 릉이라는 이름은 왕이나 왕비에게만 붙이는 이름이라 그랬죠. 그런데 릉이라고 이름을 붙인 까닭은 사도세자가 고종 때 장조로 추존이 돼요. 높여서 그 황제의 지위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왕 또는 황제의 무덤이 됐기 때문에 혈융원이 아니라 육릉이 된 겁니다. 우리가 보면 조선의 왕들도 보면은요, 원래 돌아가신 이후에 종의 칭호를 받던 왕이 조로 높여지는 경우가 몇 분 계시는데, 우리 지금 잘 알고 있는 영조나 정조도 원래 돌아가셨을 때는 영종이었어요.
정조도 돌아가셨을 때는 정종이었는데 이게 언제 영조, 정조가 되느냐 하면 고종 때 왕실의 위상을 높이는 과정에서 그때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종보다는 조가 좀 더 이 업적도 많고 좀 더 이제 그 높여주는 호칭이다라고 해서 영조, 정조로 이렇게 고쳐진 그런 호칭이다라는 거 요것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도세자도 실제 왕을 한 적은 뭐 정말 단 하루라도 없었지만 결국은 추존돼 가지고 장조로 추존이 돼요. 장조. 그리고 그 무덤도 혈융원에서 융릉이 되었다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목할 것은 바로 정조는 이 화성을 건설한 다음에 이 화성 건설의 전체 공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성 성역 의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제 의궤에 대해서는 잘 알죠. 조선왕실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그것을 기록과 함께 그림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바로 화성 성역 의궤인데 지금 여러분들 자료에서도 보시지만 다른 의궤하고는 좀 달라 보여요. 그죠? 화성 성역 의궤가 책 형태가 오란명 의궤는 막 표지도 비단이고 되게 컸던 것 같은데 화성 성역 의궤는 좀 책의 크기도 작죠. 대체로 가로가 한 24cm, 세로가 33cm 정도로 원래 아주 그 보편적인 의궤보다는 가로나 세로가 10cm 정도 작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봐도 확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화성 성역 의궤는 활자본 의궤입니다. 활자본. 원래 다른 의궤들은요 전부 다 필사본이에요. 하나하나 다 이제 직접 쓰고 그림도 직접 그렸는데 화성 성역 의궤와 같은 이런 의궤들 일부는 활자본으로 제작합니다. 여러분들 왜 활자본으로 제작하죠? 활자본으로 제작하는 까닭은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죠. 찍어내면 되니까. 그리고 이 화성 성역 의궤가 보면은 또 흥미로운 게 그냥 기록만 있는 게 아니라 각 그 건물마다 설계도가 다 그려져 있거든요. 설계도가 다 이제 인쇄되어 있어가지고 요 내용만 보더라도 각 건물을 그대로 복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설계도 그림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용된 뭐 재료라든가 이 크기 같은 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동북 공심돈을 쌓았다 그러면 공심돈 주변의 그 둘레가 뭐 몇 척이고 이런 내용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 설계도가 있으니까 바로 복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 1975년에 화성이 거의 원형대로 복원될 수 있었던 그 원인으로는 바로 이 화성 성역 의궤가 1등 공신입니다. 이 화성 성역 의궤에 나타난 거 그대로 복원을 해버리면 쫙 화성의 전체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화성 성역 의궤에 나타난 이 화성 공사의 또 특징들을 살펴보면은 공사 기간이 2년 만에 끝나요. 1794년에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1796년에 완성이 되는데 원래 예정은 한 5년 정도 생각을 했는데 2년 만에 공사가 끝나요. 이거 정말 특이하죠. 그죠? 우리 보통은 뭐 어떤 공사 같은 거 하다 보면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뭐 지하철 같은 경우도 꼭 개통된다 그러다가 항상 몇 년, 뭐 몇 달 늦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공사가 당겨졌어요. 이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도 정조 이거 통치력인데 일단 이 화성공사에서는 신공법인 벽돌을 썼다 그랬죠. 아무래도 이 찍어내니까 돌로 구해가지고 성을 쌓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거기다가 이 공사에 아주 그 요긴한 그런 그 기계가 발명이 되는데 바로 정약용이 아이디어를 내서 완성했다는 바로 거중기라는
이 기계가 발명이 됐다라는 거죠. 지금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큰 벽돌을 쉽게 올릴 수 있는 바로 이 거중기를 활용하다 보니까 훨씬 더 공사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거. 거기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화성공사에서는 임금을 지불을 해요. 임금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능률이 오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서울 성곽을 쌓을 때 같은 경우는 성곽 공사 때는 전부 다 이게 부역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 사람들에게 별다른 그 뭐 메리트를 주지 않으면 이게 힘이 나지 않죠. 근데 여기서 실제 임금을 지불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능력이 이제 최대한 발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성공사는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완성이 된 대표적인 공사였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화성공사에 들어갔던 이런 모든 비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80만 냥의 공사비가 소모되었음이 다 기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것은 공사를 하고 남은 돈 있죠. 남은 비용. 그것을 돌려준 내용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웬만하면 남은 예산이 있어도 그냥 딴 걸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때는 아주 투명하게 사용되고 남은 그 공사 비용은 돌려준 이런 상황까지 화성 성역의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흥미를 끄는 것은 실명제라 그래가지고 화성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명단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왜 기록할까요? 일단은 책임 소재 밝히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에요. 누가 잘못하면 그거 뭐 장안문에 지붕이 무너지면 그 지붕 공사한 사람 잡아내면 되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책임감과 사명감을 부여한 거죠. 이 국가의 큰 공사에 내 이름이 들어간다. 이러면 아무래도 더 열심히 한다라는 거죠. 이 정말 가문의 명예를 걸고 우리 정말 열심히 일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름이 주는 효과 같은 게 생각보다 상당히 크죠. 아마 학생들 많이 경험해 볼 겁니다. 여러분들도 학급지, 뭐 문예지 같은 거 이런 거 책자 같은 거 만드는데 내 이름이 들어간다. 이러면 더 열심히 하죠. 바로 그런 동기부여를 했던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런 동기부여를 했던 화성성역의궤의 이름들 보면은요, 그 참여했던 사람들, 특히 장인들 명단을 보면 흥미로운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와요. 보면은, 강아지, 이런 이름도 나와요. 한자로 강악지, 이렇게 써 있는데 강아지 나오고, 김대놈이, 큰 놈이라는 뜻이죠. 큰 대자에다가 놈이라고 써요. 큰 놈이. 또 작은 사람은 작은 놈이. 놈자자에 낫근자서가 박작은 놈이. 이렇게도 나오고, 이거 보면 김돌쇠 막 이런 것도 나옵니다. 돌쇠 우리 이렇게 막 부르죠. 최씨인데 잘 대답하지 않는 최씨 해가지고 최뭉술. 그래서 이런 그 화성성역의궤에 기록된 장인들의 실명을 보면 당시에 아주 그 하급 백성들까지 광범위하게 이 공사에 참여했음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한편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을 부르던 명칭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강아지, 되게 좀 친근하죠, 그죠? 강아지. 그때도 그런 이름이 있었구나. 돌쇠, 이런 이름도 있었고, 작은 놈, 큰 놈, 뭐 이런 것도 있었는 거 보면, 이런 전통이 지금까지도 그 어느 정도는 이어져 오고 있음을 보면서 상당히 이제, 이거 재밌다. 정조는 화성 공사에만 그치지 않고 화성을 완공한 이후에 자주히 화성을 찾습니다. 또 보면은 화성을 찾는 이유는 아버지 무덤이 그 수원 화성에 있으니까 자주 이제 아버지 참배를 목적으로 이 화성을 찾게 되는데요. 당시에도 왕이 행차를 나가게 되면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신하들이 왕이 없는 상황에서는 뭐 결제를 하나 하려고 해도 불편하고 또 신변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게 제기되기 때문에 왕이 행차하는 것을 가능하면 막으려 해요.
그런데 조선 후기에 행차를 자주 했던 왕이 영조, 정조는 자주 행차를 합니다. 그 목적은 뭐냐 하면 행차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정말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뭐고 억울한 게 뭐고 이런 상황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조는 자주 이 화성행차에 나서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신하들이 반대할 때도 내가 아버지 무덤 가는데 아버지 참배하러 가는데 이러면 신하들도 별로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교 국가에서 아버지에 대한 효도를 하러 가겠다는데 그거 막았다가는 신하 불효를 잘 완전히 몰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명분은 아버지의 그 무덤을 참배하러 가겠다라는 이런 명분을 걸고 또 한편으로는 화성이라는 도시를 수시로 점검하고 또 행차 곳곳에 만나는 백성들로부터 여론을 수집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격쟁상언이라고 그러는데 백성들이 억울한 게 있으면 이것을 꽹과리로 치면 그래 너가 도대체 억울한 내용이 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내용 중에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즉석에서 해결해 준다라는 거죠. 요즘으로 보면 민주정치, 직접 민주정치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상황을 만들어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조의 화성 행차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행차가 1795년 윤 2월에 있었던 바로 화성 행차입니다. 그전에도 화성 행차를 정조가 몇 차례 다니기도 했지만 이 행차가 중요한 것은 가장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화성 행차에 나섰다라는 점입니다. 대체로 약 6천여 명의 수행원이 서울 창덕궁을 떠나서 바로 이 화성으로 가는 그 행차. 이게 왜 이 대규모 행차를 기획을 했냐 하면 이해 1795년이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회갑을 맞이하는 해였어요. 사도세자하고 해경궁 홍씨는 동갑입니다. 나이가 동갑이니까 살아 계셨다면 아버지도 회갑이에요. 그 뜻깊은 해를 맞이해서 어머니에게도 그 아버지 무덤을 보이고 또 자신이 이렇게 화성을 건설한 이런 모습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강조를 하고 또 화성행궁의 봉수당이라는 곳에서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 잔치를 베풀어주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목적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1795년 윤 2월의 화성행차가 가장 대규모로 구성이 되었고 또 중요한 것은 이 행차 때 일어났던 여러 상황들을 바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기록물이 역시 의계로 남았는데 제목이 원행, 을묘, 정리, 의계입니다. 8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2글자씩 끊어 읽으세요. 원행, 사도세자 무덤 어디라 그랬죠? 혈룡원. 혈룡원에 행차했다 해서 원행. 이 해가 1795년이 을묘년이어서 을묘, 원행, 을묘. 정리자라는 활자로 인쇄해서 정리. 그래서 원행, 을묘, 정리의계라고 불리는 이 의계는 정조가 수원화성을 어머니 회가변을 맞이해서 수원화성에 행차한 그 여러 상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조가 화성을 행차할 때 가장 어려운 코스가 어디였겠죠? 어디죠? 한강 건너는 겁니다. 한강, 그죠? 한강을 건너는 게 일단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정조가 이 한강을 건너기 위해서 뭐 지금처럼 뭐 다리를 바로 뭐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방식을 활용합니까? 배다리를 건설합니다. 배다리. 그래서 이 정조는 그 지금의 바로 이 한강대교가 지나가는 그 자리. 이게 또 정말 절묘해요. 이게 과학적 지식이 그 당시에도 다 있었던 겁니다. 지금 또 우리가 제일 한강대교가 제일 지나가는 그곳이 한강을 건너는 가장 중심 포인트였죠. 그래서 정조 때에도 이 배다리를 건설하려면 아무래도 강폭이 좁고 물살은 좀 세지 않는 곳. 이곳을 선택하다 보니까 바로 지금의 한강대교 그 자리. 저쪽 용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노량진까지 가는 그 코스. 그래서 이때 이 배다리라는 거는 바로 이 정조가 한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한강은 실제 상당히 이제 그 배들이 많이 넘나들면서 상업활동과 유통을 하는 중심 공간이에요. 바로 서해 바다 뱃길을 이용해가지고 한강까지 돌아가지고 마포라든가 용산, 서강 등지에서 상당한 쌀 같은 것도 운송하고 물고기 같은 것도 운송하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한강 무대로 활동하는 상인들을 경강상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강상인들의 배를 차출을 해가지고 배다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배다리를 통해서 이 처음 도착한 곳이 시흥입니다. 그래서 시흥에도 이때는 행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흥 행궁에서 1박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수원 가려면 아주 빠르면 서울 도심에서 뭐 30분, 40분이면 갑니다만은 그때는 이틀 만에 갔어요. 그래서 첫날은 시흥에서 하룻밤을 묵고 그 다음에 둘째 날 화성에 갑니다. 그래서 화성에도 정조가 자주 찾아오는 만큼 행궁, 왕이 임시로 거주하는 궁궐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행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행궁에서 이제 거처를 하게 되는 거죠. 왕이 임시로 거주하는 궁궐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행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행궁에서 이제 거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성 행궁에 도착해서 정조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행사인 아버지 묘소를 참배하는 이런 그 의식을 치르고, 그리고 이런 아버지 묘소를 참배하는 일 이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를 했어요. 가장 큰 행사가 바로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위한 회갑잔치, 바로 봉수당이라는 곳에서 열렸는데, 이 봉수당에서 벌어진 잔치의식 과정도 역시 원행, 을묘, 정리의계, 이거는 바로 수원 화성행차를 한 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기록 보면은요, 재밌는 것은 당시 해경궁 홍씨에게 올렸던 밥상의 내용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올라갔고 음식의 재료라든가 이런 내용까지, 거기에 뭐 올려두었던 떡이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것의 뭐 높이, 크기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원행, 을묘, 정리의계라는 책은 궁중 음식을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또 재밌는 것은 이때 공연되었던 궁중 무용이 어떤 것이었고, 또 보면 심지어는 궁중 무용에 참여했던 기생들 명단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 여성들 이름이 기록에 남아있는 사례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원행, 을묘, 정리의계에 보면 기생의 명단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자가 많아요. 홍해, 순해, 분해, 차해 같이 이 사랑의 자가 조선시대 기생 이름에 많았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의계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조는 이때 또 왕이 행차했으니까 또 백성들에게 뭔가 좀 베풀어지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아주 요즘 표현을 하면 그 특별 과거 시험 이런 것을 보여가지고 거기에 합격한 사람들을 시상을 하고, 또 이 행사가 어머니의 회가변, 또 돌아가신 아버지를 역시 참배하는 효가 또 키워드가 돼요.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분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요. 이때 정조는 노인들하고 똑같은 밥상을 받았다고 의계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정조의 화성행차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 군사력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수행하는 이런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그런 장으로도 활용했는데, 화성에서 가장 높은 곳이 서장대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실제 이곳이 군사지휘본부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장대에서 직접 군사들을 조련하는 그 장면이 서장대 야조도라는 그림으로 역시 남아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정조가 이 화성에 행차를 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를 했던 모습들이 이처럼 기록화로 많이 남아있는데, 바로 이 기록화를 그린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유명한 김홍도입니다. 우리가 김홍도는 풍소과거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 김홍도는 바로 정조를 수행하는 궁정화원으로서 바로 이런 중요한 행사에 참여해서 그 당대의 모습을 기록화로 남긴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조는 화성행차를 마치고 이제 어머니 해가변도 성대하게 베풀어지고, 이제 자신이 죄인의 아들이었다라는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 충심으로 효를 다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좀 더 이제 왕권도 강하고 이 자신의 이 정치력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특히 이 정조는 이 무렵에 장용영이라 해가지고 자신의 친위 부대까지 이제 양성을 하고, 특별히 화성에는 장용영 외영이라 그래가지고 이 장용영의 이 바깥 또 시설을 또 여기 수원 화성에 만들기도 했어요.
그만큼 군사 정치력을 확산해 나가면서 정말 개혁군주로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안타깝게도 이 화성행차 이후 5년 뒤에 정조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1800년에 이제 결국 정조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래서 그처럼 개혁의 그 이미지를 강화하고 뭔가 정치, 군사, 경제 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던 왕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 이게 급작스러운 죽음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 정조가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49이에요. 조선시대 역대왕의 평균 수명이 47임을 고려하면 정조도 평균적으로는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정조의 말년에 기록된 여러 가지 그 기록들을 보면 정조가 상당히 병으로 고생을 하세요. 이 돌아가시기 한 7년 전부터 머리에 부스럼이 나 있고, 뭐 항상 그 화가 치밀어 올라서 눈이 시뻘겋게 되고 이러면서 정조 스스로가 자신의 병을 막 이렇게 그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이런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해인 1800년 무렵에는 정말 온몸의 그 종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아주 고생을 하십니다. 계속 그 투병일지가 실록에 다 기록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조는 뭐 확실합니다. 완전히 질병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병이 겹쳐서,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결국 과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조는 정말 그 학문에도 적극적이었고 모든 정치 현안을 다 챙기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데 다 신경을 쓰고 활동적으로 뭐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과로가 겹치고, 또 지금에 비하면 당시 의료 수준이라는 것은 확실히 열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정조의 병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 그런데도 우리가 보면은 정조에 대해서는 독살설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이제 그 심심찮게 제기되는 것은 그만큼 정조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내용이 매우 많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발견된 정조의 비밀편지 200통 같은 것을 보더라도 정조가 자신의 그런 질병에 대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특히 이 정조의 독살설의 어떤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심한지라는 인물에게 이 편지를 보냈어요. 이런 거 보면은 결국은 정조가 뭐 노론 측에 의해서 독살되었다라는 것은 이건 호구적인 상황에 가깝다. 오히려 뭔가를 바라는, 정조가 오래 살아서 좀 더 개혁 정치를 잘 추진해 나갔다면 좀 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잘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바람이 정조의 독살설을 키워나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겁니다. 이 실제적 상황이라기보다는 정조 사후에 특히 안타까움 같은 거, 이런 내용들. 그리고 실제 정조 사후에는 역시 그 정조에게도, 정비에게는 왕자가 없었고 후궁 출신의 수빈 박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순조가 12살의 왕위를 계승해요. 순조 다음에는 정말 이거는 더 점입가경입니다. 8살인 헌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아직 정말 기저귀도 떼기 전에 이게 왕위에 오르고, 그 다음에 철종이라는 왕은 아예 이번에는 조선 왕실에서 가장 좀 힘이 없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좀 어리버리한 왕, 이 철종은 정말 얼뜻결에 왕이 돼요. 이런 왕들이 연이어지게 하면서 소위 말하는 3대 60여 년간의 세도 정치 시대가 도래요. 허약하거나 너무 그 나이 어린 왕들이 연이어지게 하면서 외적 세력들이 권력이 세지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정조가 더 살아 계셨다면 그런 시대는 맞이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안타까움이, 뭔가 정조는 18세기를 정조 시대가 마감하고 바로 1801년 19세기의 시작은 이게 밝고 정말 뭔가 이렇게 찬란한 시대가 아니라 어두운 시대로 내려가는, 그 내리막길을 걷는 이런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군주 정조를 더 찾게 되고 그에 대해서 더 이제 뭐 아쉬움 같은 것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조가 아버지의 추승을 위해서 정말 진력했던 이 화성건설과 이 화성행차에 얽힌 이야기, 그리고 정조가 이 건강 문제로 안타까운 그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이 세도 정치의 전개 때문에 우리는 개혁군주 정조를 더 그리워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정조시대 후반부를
강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